아저씨, 제발 뭐라도 좀 먹을 것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야, 너 빵 먹을래? 아저씨한테 하나 있는데 아직 새 것 그대로야. 손도 안 댔어. 초여름에 덥고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빌딩 정문 앞에서 남루하고 깡마른 소녀 하나가 서 있었다. 새 둥지처럼 헝클어진 머리, 길거리 먼지로 얼룩진 얼굴의 소녀는 크고 동그란 눈망울에 희망을 가득 담고 걸음을 멈춘 말쑥한 차림의 중년 남성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녀는 가늘고 햇볕에 검게 탄 손을 떨며 앞으로 내밀었다. 마치 남자가 마음을 바꿔 즉시 돌아서 가버릴까 두려운 듯했다. 남자의 이름은 김민준, 성공한 사업가이자 부유한 인물로 막 45세가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손을 내젓거나 빌딩 경비원이 다가와 구걸하는 이들을 쫓아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소녀의 애처롭고 절박한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 쿵 내려앉으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천천히 명품 선글라스를 벗고 눈앞에 때 묻고 순수한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민주는 맨손으로 시작해 부동산과 고급 레스토랑 체인 분야에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다. 그는 방금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참에 이 구걸하는 소녀와 마주쳤다. 그의 본사가 있는 이 고층 빌딩은 엄격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했고 경비원이 항상 상주하며 노숙자나 불쌍한 이들이 정문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아마 소녀는 오랫동안 구석진 곳에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을 틈타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소녀는 12살 정도로 보였고 옷은 해지고 낡아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 지치고 초췌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보기 드문 맑고 순수함, 그리고 약간의 고집스러움과 강인함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문득 몇 년 전 잃어버린 어린 딸 지아가 떠올랐다. 그와 전처가 수년간 애타게 찾았지만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딸이었다. 비록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연상이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설레었다. 김민준 아저씨, 그 빵 아직 가지고 계세요? 소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소녀가 그의 이름을 알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간절하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향하는 소녀를 보았다. 짧은 순간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아마 소녀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거나 그의 양복에 달린 사원증의 이름표를 보았을 것이라고. 약간 당황하며 민주는 아침에 먹으려 했지만 미처 먹지 못한 샌드위치를 꺼냈다. 그는 소녀에게 건넸다. 소녀는 즉시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녀의 눈은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처럼 환하게 빛났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는 빌딩 앞 계단에 주저앉아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빵을 먹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향긋한 고기, 아삭한 채소가 든 샌드위치는 지금 이 순간 소녀에게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을 터였다. 소녀가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연민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극도로 비참하고 불행한 삶들이 존재하며 작은 빵 한 조각조차 큰 행복이자 굶주림을 달래주는 구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을 더욱 끈 것은 소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하고 작은 흉터였다. 작았지만 그 위치에 있는 흉터는 꽤 선명했고 매우 조심스럽게 봉합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딸 지아도 3살 때 놀다가 넘어져 똑같은 위치에 흉터가 생겼었다. 그 생각이 민준의 심장을 더욱 조여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으려 황급히 생각을 떨쳐냈다. 세상에는 상처 입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의 딸만 흉터가 있는 것은 아닐 터였다. 민준이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사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전략적 파트너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민첩한 비서 박 비서가 다가와 민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소녀를 빠르게 힐끗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사장님은 정말 뭔가 다르시다. 평소 낯선 사람과 엮이는 것을 싫어하고 구걸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 지금은 낯선 구걸 소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다 먹고 나면 어디로 갈 거니? 소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아기 새처럼.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복권 팔러 다니다가 사람들이 돈을 다 뺏어갔어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소녀가 목이 메어 말했다. 그 솔직한 고백을 듣고 민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지갑을 열어 소녀에게 생활비를 좀 더 주려 했다. 그가 지갑을 여는 것을 보자마자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빵을 꼭 껴안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아 갈까 두려운 듯했다. 분명 소녀는 쫓겨나거나 심지어 맞거나 학대당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많은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을 것이다. 민주는 소녀에게 돈을 내밀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받아가렴, 얘야. 이걸로 새 옷도 사고 임시로 쉴 곳도 찾아봐. 더 이상 길거리를 헤매지 말고.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망설이며 거절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지만 저는 이 빵만 받을게요. 저는 사람들이 또 제 것을 빼앗아 갈까봐 무서워요. 그 끊어지고 망설이는 말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조여오게 만들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돈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다니. 번화하고 시끌벅적한 거리 한복판에서 소녀는 빵 한 조각을 가장 귀중한 재산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꼭 껴안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이것이 운명일까 생각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질까? 하지만 그의 끝없는 생각은 박 비서가 중요한 파트너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중단되었다. 민주는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고 잊지 않고 덧붙였다. 인연이 있다면 우리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민주는 이 우연하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민주는 침묵에 잠겨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구걸하던 소녀의 모습과 그녀의 작은 손목에 있던 희미한 흉터가 계속 맴돌았다. 문득 10년 전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든 혹독한 시련, 끔찍한 재앙이었다. 그때 민주는 이수진과 결혼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인 딸 지아를 두었다. 하지만 업무 압박과 삶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민준 부부는 잦은 다툼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지아가 3살 때 정원에서 놀다가 불행히 넘어져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남았다. 얼마 후 아내는 지아를 데리고 떠나며 유서 한 통을 남겼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모녀는 그 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민주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 현상금을 걸고 최고의 사립 탐정을 고용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수색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아무런 단서도 소식도 없었다. 이 엄청난 상실감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민준을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부었고 점차 부유하고 성공한 부동산 백만장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부귀영화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과 외로움, 차가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때때로 뒤척이는 꿈속에서 민주는 언젠가 우연히 딸을 다시 만나는 날을 상상했다. 아마 그때쯤이면 딸은 13살, 14살의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 있을 터였다. 그는 딸을 다시 만나 늦은 사과를 하고 싶었다. 온전한 가정, 평온한 어린 시절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다음 날, 민주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목에 흉터가 있는 구걸 소녀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너무나 많은 기이한 우연의 일치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소녀의 나이도 지아와 비슷했고 흉터도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녀가 바로 지아, 그의 친딸일까? 하지만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다. 어떻게 그의 딸이 유랑하며 구걸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처가 딸을 길거리에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지아가 아닐까? 라는 질문은 그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고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민주는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박 비서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 지역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노점상이나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보도록 했다. 그날 빌딩 주변에서 소녀를 본 사람이 있는지. 어쩌면 소녀가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고 멀리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 비서는 명령을 받고 즉시 주변 골목과 가게들을 샅샅이 뒤지며 소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사흘 후, 박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장님, 모든 길을 다 찾아봤지만 사장님께서 묘사하신 특징을 가진 여자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딩 근처 길모퉁이에서 차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얇은 복권 뭉치를 들고 다니는 여자아이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불량배들, 아마 거리 아이들 같았는데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 복권을 빼앗고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후 아이가 팔을 감싸 안고 있었는데 피를 꽤 많이 흘리는 것 같았다고요. 차 파는 아주머니는 또 아이가 가끔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종이 조각을 꺼내는 것을 보셨는데 멀리서 보기에는 출생증명서나 신분증 같은 것이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출생증명서라는 단어를 듣자 민준의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쥔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이 신분증이거나 소녀의 부모 이름이 적힌 무언가일까? 만약 소녀가 정말 그런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바로 그가 수년간 애타게 찾아 헤맨 딸 지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민주는 즉시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지역 주변의 모든 구석, 길, 가게를 계속 수색하도록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의 행방을 찾아내야 아이를 찾으면 즉시 부드럽게 내게 데려와. 한편 우리가 아직 진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서연이라고 부르는 그 구걸 소녀는 여전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방랑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집도 가족도 없이 어둡고 차가운 다리 밑에서 잠을 자거나 낡고 황량한 버스 터미널에서 밤을 지새웠다. 밤이 되면 소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딱딱하게 마른 빵 조각을 껴안고 추위에 떨었다. 다행히 며칠 전 민준 아저씨가 제대로 된 식사를 주었기에 겨우 버틸 힘이 있었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매일 서연은 복권 팔기, 빈병 줍기, 구걸 등 온갖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다 때로는 사람들이 무정하게 돈을 빼앗아 가면 몰래 도망쳐 피해야 했다.
더 크고 힘센 다른 거리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맞기도 했다. 길거리와 시장에서의 삶은 가혹함과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런데도 서연은 이 지역을 멀리 떠나지 않고 계속 버티려 했다. 이유는 희미하고 끊어지는 기억 속에서 그녀가 종종 화려하고 웅장한 고층 빌딩의 이미지를 꿈꿨기 때문이다. 그 빌딩 안에는 친절하고 인자한 남자가 그녀에게 맛있는 빵을 주었다. 그 드문 따뜻한 느낌은 그녀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이곳이 구원이자 목적지, 자신의 떠돌이 삶이 속한 곳일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문득 검은 정장을 입은 말쑥한 남자가 자신 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얘야, 며칠 전에 우리 사장님 만나서 빵 얻어먹었지?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민준의 헌신적인 비서 박 비서였다. 그는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사장님께서 널 만나고 싶어 하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린 널 해치지 않아. 오히려 사장님께서는 널 돕고 싶어 하셔.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을 믿는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비서가 빵과 친절했던 남자에 대해 언급하자 서연은 작고 외로운 마음 속에 약간의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초대에 응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소녀는 용기를 내어 그 화려한 고층 빌딩에 발을 들여놓았고 평범해 보였던 빵 한 조각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비밀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날 밤, 박 비서는 서연을 빌딩 로비로 데려갔다. 눈부시게 밝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거울처럼 비치는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해서 소녀는 어지럽고 눈이 부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축축하고 어두운 다리 밑에서 떨며 누워있던 긴 밤들을 떠올리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서러움과 슬픔이 더욱 밀려왔다. 서연은 박 비서 뒤에 소심하게 숨어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내거나 꾸짖을까봐 두려워했다. 문득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이리 오렴. 아저씨한테 와서 손 좀 보자. 서연이 고개를 들자 며칠 전 그 남자 바로 민준 아저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고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소녀가 여전히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민준은 다가가 의자를 친절하게 빼주며 앉으라고 권하고는 젖은 머리를 닦을 마른 수건을 건넸다. 서연이 소심하게 수건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을 때 민준은 즉시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하고 작은 흉터에 주목했다. 이번에는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보려 애썼다. 이 흉터는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그의 딸이 가지고 있던 상처, 흉터의 모양과 똑같은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왜 혼자 돌아다니니?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서연이라고만 알아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버려진 고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혼자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민주는 더 묻고 싶었지만 소녀의 슬픈 표정을 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신분증 같은 것 좀 볼 수 있을까? 내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류라는 단어를 듣자 서연은 갑자기 망설이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박 비서를 보았다가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낡고 해진 옷 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녀는 보물처럼 소중하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오래전에 찢어진 출생증명서의 일부였다. 종이에 인쇄된 글자는 희미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몇 가지 정보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이름, 지야, 생년월일, 8월 12일, 연도, 어머니, 수진. 민준의 눈앞이 흐려졌다. 익숙한 이름 수진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그의 전처,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성씨 부분은 찢겨나갔고 생년월일도 연도와 월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수진이라는 어머니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서연은 수진의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는 서연이 바로 민준이 수년간 애타게 찾아 헤맨 어린 딸 지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준은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다급하게 물었다.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났니? 어머니에 대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할머니가 엄마를 수진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빠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못하셨어요, 아저씨. 이 말을 듣자 민준은 서연이 바로 지아, 그가 수년간 찾아 헤맨 어린 딸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의 전처의 이름은 이수진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제 와서 아이가 의지할 곳 없는 고아 신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만약 아내가 사망했다면 왜 아무도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일 뒤에 다른 숨겨진 사연이나 비밀이 있는 걸까? 민준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서연의 어깨에 위로하듯 손을 얹으려 했을 때 소녀는 갑자기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을 표했다. 아마도 너무 많은 굴욕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서연은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과 애정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준이 황급히 소녀를 붙잡았다. 가지 마, 아저씨는 널 해치지 않아. 아저씨가 옷이랑 먹을 거 다 챙겨줄게.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순간, 서연은 혼란스럽고 망설이며 갈등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절하고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 감금에 대한 두려움, 착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학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너무 컸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민준은 당황하여 소녀를 어떻게 안심시켜야 할지 몰랐다. 그는 겨우 말했다. 만약 내일 내가 원한다면 아저씨가 사람 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줄게. 이번 한 번만 아저씨를 믿어줘, 서연아.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간절한 눈빛을 올려다보며 약간의 신뢰를 찾으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비서가 서연을 손님용 휴게실로 데려갔을 때 소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직접 서연의 방으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빵을 받아 천천히 먹었다. 민준은 서연을 옛집 민준과 전처 수진이 한때 행복하게 살았던 곳에 데려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옛집으로 가는 길은 꽤 멀었다. 서연은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들과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차가 세월의 흔적으로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연은 갑자기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물건 위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커튼은 세월의 빛발에 있었다.
민주는 서연 뒤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모든 몸짓과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감동으로 터질 것 같다. 그는 조용히 제안했다. 저 왼쪽 침실 안을 한번 들어가 보렴, 서연아. 거기에 낡은 나무 장롱이 하나 있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밀었다. 눈앞에는 거의 텅 빈 방이 나타났다. 값나가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장롱 하나만 남아 있었다. 장롱 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시간의 먼지가 가득했다. 소녀는 장롱을 열었다. 안에는 곰팡이가 슬고 낡은 판지 상자 하나뿐이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서연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소녀는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민준과 매우 닮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마치 과거의 자신, 멀고 희미한 기억 속의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았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아저씨 딸이야. 이름은 지아라고 해. 그리고 그 아이도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단다. 여기까지 말하고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서연을 향해 다정하고 사랑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두 사람은 침묵에 잠긴 듯했고 시간은 멈춘 듯했다. 문득 서연은 자신이 보물처럼 간직해온 낡고 찢어진 출생증명서 조각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8월 12일이라는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는데 낡은 사진 속 희미한 글자와 완전히 일치했다. 서연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아저씨, 아저씨. 제 아빠세요?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민주는 서연을 꼭 껴안았다. 수년간의 갈망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 신성한 재회의 순간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그를 밀어내려 했다. 민준이 황급히 소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아마도 내가 내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자. 두려워하지 마, 서연아. 아저씨는 다시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집을 나서던 길에 서연은 계단 옆 벽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아빠 지아. 서툴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는 분명 어른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함께 놀며 벽에 새긴 것일 터였다. 서연은 떨리는 작고 마른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갔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잠든 듯했던 기억의 흐름이 갑자기 되살아나 서연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다정한 아버지가 3살배기 딸의 손을 잡고 벽에 순진한 글자를 함께 새기던 모습, 울려 퍼지던 맑고 청량한 웃음소리. 민주는 서연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진행했다. 일주일간의 기다림 동안 그의 마음은 불타는 듯 불안했다. 서연은 민준의 고급 아파트에 임시로 머물며 풍족한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어했으며 종종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일까봐 두려워했다. 결과를 받는 날, 민준과 서연은 긴장하며 의사 앞에 섰다. 의사가 봉투를 열 때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의사의 시선이 결과지에 멈추더니 그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검사 결과, 이 아이와 당신은 99.9% 이상의 정확도로 친부자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고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예감하고 믿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며칠 전 구걸하던 소녀가 바로 그가 애타게 찾아 헤맨 친딸 지아라는 것을. 그는 서연을 꼭 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민준의 행복과는 달리 서연은 여전히 침묵하며 몸이 굳어 있었고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소녀가 속삭였다. 아저씨가 제 아빠라면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왜 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 역시 전처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그녀가 떠난 이후로 그는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어서 지아가 엄마와 헤어지고 임시로 키워준 여성의 손에 넘겨진 걸까? 민주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아빠도 왜 내 엄마가 아빠를 떠났는지 몰라. 하지만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널 그렇게 힘들게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해. 아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아빠가 사람 시켜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의문을 풀도록 할게. 서연이 떨며 눈물을 흘렸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엄마가 병이 심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서연의 말은 민준의 심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만약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 그동안 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까? 그는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자신이 부유한 백만장자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연의 삶은 갑자기 바뀌었다. 끼니를 컥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아이에서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개인 방, 새 옷, 심지어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가사 도우미까지. 하지만 서연의 여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다. 별표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 별표 아빠가 나를 또 버리지는 않을까? 별표 서연은 공황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민준이 딸을 품에 안으려 할 때면 소녀는 그를 밀어내고 흐느껴 울었다. 아빠, 무서워요. 모든 게 꿈일까봐 무서워요. 어느 날 깨어나면 다시 다리 밑에서 혼자 떨고 있을까봐 무서워요. 민주는 딸의 정신적 위기를 보며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다. 그는 딸을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데려갔다. 전문가는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는 불안정하고 사랑이 부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복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에게 보상해주고 위로해주세요. 민주는 딸이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여러 개 취소하고 집에서 딸과 함께 요리하고 공원에 데려가 산책하고 책을 사주어 읽게 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비록 서툴렀지만 민주는 점차 딸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고 딸이 겪었던 가혹한 길거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진짜 이름 지아로 불리게 된 서연은 자신이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록 어머니에 대한 슬픈 기억에 여전히 시달렸지만 적어도 지아는 든든한 버팀목과 따뜻한 가정을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는 수진의 사망 또는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정말 세상을 떠났을까?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까? 이 걱정은 민준뿐만 아니라 지아에게도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소녀는 과거의 이별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거의 2달간의 노력 끝에 민준이 고용한 사립탐정팀이 갑자기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민준에게 약 9년 전 그의 전처와 성과 이름이 모두 일치하는 수진이라는 여성이 먼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병원 기록에는 수진 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지만 어머니가 사망한 후 딸이 병원을 떠나 행방이 묘연하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병원 기록 파일을 검토하던 민주는 전처의 증명사진을 알아보고 그것이 바로 수진임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했다. 그랬다. 수진은 정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지아는 겨우 4살 정도였다. 아마도 지아는 외롭고 길을 잃었다가 한 나이 든 여성 할머니에게 임시로 거두어져 키워졌지만 그 할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지아의 삶은 그렇게 표류하며 방랑 생활로 이어졌던 것이다. 민주는 병원 기록지를 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는 병마와 싸워야 했던 마지막 날들 동안 수진이 느꼈을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을 상상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꼭 껴안고 자신을 탓했다. 내가 두 모녀를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그랬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떤 후회도 너무 늦었고 이 가슴 아픈 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아는 기절할 듯 울었다. 소녀는 탐정이 찾아낸 어머니의 액자를 꼭 껴안고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지막 날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민주는 딸을 품에 안아야 했다. 소녀가 아이처럼 흐느껴 울며 그의 가슴을 쿵쿵 쳐도 그대로 두었다. 수년간의 유랑과 고생 끝에 이제 지아는 이야기의 근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는 미워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탄난 결혼 생활에서 도망쳐 아이를 데리고 떠났던 것이다. 바로 그 혹독한 상황 때문에 두 모녀는 민준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민준과 지아가 많은 확인 절차 끝에 찾아낸 수진의 무덤 앞에서 지아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묘에 새하얀 꽃다발을 놓으며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저 아빠 찾았어요. 편히 잠드세요. 아빠가 저 잘 돌봐주실 거예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항상 엄마 기억할게요. 그날 하늘은 흐렸지만 지아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짐이 덜어진 듯했다. 적어도 소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온 마음을 다한 사랑과 존경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도시로 돌아와 민주는 지아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부터 부녀의 삶은 더 밝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이었다. 지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고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더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소녀는 점차 삶에서 기쁨을 찾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때로는 친구들을 민준의 고층 빌딩 사무실로 초대하기도 했다. 민준은 여전히 부유했지만 돈 버는 데 덜 집중했다.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거리 아동을 지원하는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지아의 방랑 시절을 기리고 딸을 다시 찾을 기회를 준 삶에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종종 지아를 데리고 자선 활동을 하러 다녔고 집 없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그 불행한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지아는 자신이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굶주림을 면하게 해줄 빵 한 조각을 주기를 기다리던 시절을 떠올렸다. 어느 해 저녁, 민준과 지아는 발코니에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지아가 아빠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의심했던 거 미안해요. 이제 알아요. 아빠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민준이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아빠도 미안하다.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해서. 민준은 딸을 꼭 껴안고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아빠랑 너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부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이자 아내를 함께 추모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쓰라림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이별 후의 사랑과 화해, 치유의 눈물이었다. 이 파란만장하고 험난했던 여정은 평범해 보였던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 시절 구걸하던 소녀가 바로 백만장자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친딸이었다는 것을. 인생은 참으로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연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모든 시련과 우여곡절 끝에 신성한 부성에는 과거에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연결하고 치유했다. 친절한 백만장자와 구걸 소녀에게 준 빵 한 조각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그토록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딸이었다는 사실. 이야기는 가족애와 인생의 기적적인 인연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된다. 우리는 우여곡절과 시련을 통해 사랑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더욱 깨닫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처럼 깊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의미 있고 인간적인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욱 발전하고 좋은 가치를 커뮤니티에 전파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